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해 38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1시부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0여 개국에 상호관세 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행인을 덮쳤습니다. 추락 여성 포함 2명이 심정지에 빠지고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될지 모레 오후 2시 15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으로 재구속은 당일 밤 10시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영장실질심사처럼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7가지로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체포방해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자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2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리한 청구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별도로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 저질 후에 경호처에서 어떤 일이 이뤄졌었는지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발부됐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경호처의 체포 방해 과정이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일,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간부회의에서 때려잡자며 의지를 다집니다.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영장 집행에 맞서 3개의 저지선을 준비한 경호처는 저지선이 뚫릴 때마다 수사관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저지선 진입을 시도할 당시 이 전 본부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의 몸을 직접 밀어냈고 김 전 차장은 경호 공무원 등에게 직접 스크럼을 짜라며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3차 저지선에서도 공수처 검사와 몸싸움이 계속됐는데 김 전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철수하라며 말싸움을 벌인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고 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총기로 위협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고 특검은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김 전 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경찰 조사 때와 달리 특검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를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고 본 건데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줄곧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특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교부된 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았습니다. 해당 선포문에 서명란을 추가한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전달했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문건을 폐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앞에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저희 MBN도 확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습니까? 우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 총 66쪽입니다. 네. 단순 사건은 보통 10쪽 내외인데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걸 보면 혐의의 복잡성이나 방대한 증거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20%가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검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법꾸라지적 태도인데요.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과 승복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면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더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좀 있었는데 좀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그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반적 순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인물들의 번복된 진술이 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롭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 필요에 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김상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좀 진술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겠다. 이게 특검의 판단인데 그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윤 전 대통령이 법에 대한 전문가여서 그런지 조서 읽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1차 소환 때는 5시간가량 조사 후 3시간 동안 조서를 살폈고 네. 2차 때는 8시간가량 조사 후 5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살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조서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영장 실질 심사 등 추후 있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 문제 소지가 없는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확인했던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설 걸로 예상됩니다. 네. 또 MBN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에게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서도 특검팀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특검팀이 구속영장 전문이 하루 만에 공개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수사 착수까지 경고했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변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모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특검에서는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특검팀은 2023년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시가 뒤바뀐 사유를 묻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김 전 사령관을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에는 직권남용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고,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박 전 수사단장이 VIP 경로에 대해 알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회기 때부터 거부권 법안 13건, 여야 민생 공통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11건 등 40건의 법안 처리를 공언해왔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이사수를 확대하는 방송 3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MBN에 중점 법안 40개 중 상법 개정안과 한우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38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가면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해온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더해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도 예고된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38개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인데요.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사회의 구성을 늘리고 추천권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장 선출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과 방송사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방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법안이고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섰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입장이라고 하셨고. 방송 3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논의 등이 입법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60%대를 넘어섰습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속도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에 진입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62.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31.4%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소통 행보 일환인 타운홀 미팅, SKT 유심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두드러진 지지율 상승세는 전체 지지율 견인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세가 강한 TK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통보에 나섭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부터 12개 혹은 15개 나라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통상과 외교안보 라인 투톱을 급파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협상 진전이 없는 12개 국가에서 15개 국가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며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발송 시점은 미 동부 시간 7월 7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입니다. 반면 협상에 진전이 있는 국가는 약 3주간 추가 협상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겠다며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But they go into effect on August 1st. Tariffs go into effect August 1st, but the president is setting the rates and the deals right now. 우리 정부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을 잇따라 미국에 파견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인게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무역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등 안보 현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도 맞물려 중대한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국면은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한미 협상이 중대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정치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이 대통령을 만나 전달할 메시지를 공유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단 명단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단은 한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안보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14곳입니다. 일본 특사엔 정세균 전 총리가, 유럽연합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호주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파견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 더 파견 국가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검증단 발족을 예고했습니다. 전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때처럼 국민청문회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인사청문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 의혹,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이력이 불거졌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의 태양광 사업에 이해 충돌 의혹,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겠다며 현미경식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단 발족도 예고했습니다. 인사 참사 프레임을 앞세워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보를 받아 도덕성과 자질, 과거 직무 수행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석 달이 지나도록 혁신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혁신위를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가로막혔다며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겪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 수락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두 친윤계 인사에 대한 쇄신안이 거부당한 게 주된 원인이었는데 비슷한 시각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을 비롯한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을 놓고 한 달 넘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 기반을 다지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뚜렷한 구심점 없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둔 신경전까지 더해지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예,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첫 일정은 땡땡, 김민석 국무총리의 일정 같은데 두 글자가 비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요, 김민석 총리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예. 김 총리 취임식 전에 먼저 세종의 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세종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만큼 임명장을 받을 때 약속한 새벽 총리 대신 오늘은 세종 총리가 된 겁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일주일간 세종에 머무르며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예, 정치인이 방문하는 이 지역, 위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세종 총리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넥타이색도 주목을 받았죠? 맞습니다. 정치인의 이 넥타이색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상징색이기도 하고요. 예. 어제는 양이 그려진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은 같은 무늬의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입니다.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 협치와 통합의 메시지로 읽히는데 공교롭게도 취임식에는 전 정부 국무위원도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총리 바로 옆에는 전 정부 인사 중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앉았고요. 차례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자리했는데 웃고는 있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넥타이 색처럼 좀 통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인데 25만 원이라 하면 이재명 정부의 지원금 얘기 같아요. 그런데 대신이라 하면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연일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예. 지난 4일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글에 이어 오늘은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25만 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기업을 이전해달라는 취지였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박 의원의 글에는 의원님 개인 생각일 뿐이다. 필요 없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박 의원의 글에 이런 반박 댓글이 많았잖아요. 예. 이에 힘입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심 모독, 정쟁 몰이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수영은 지난 3년간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키워드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방북 제안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방북 제안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40분간 접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했는데요. 유 추기경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에 교황이 올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죠. 유 추기경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레오 14세 교황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인 만큼 방북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인 오늘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경남 밀양이 39.2도까지 오르고 서울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35도 넘는 더위가 수도권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먼저 강세영 기자입니다.
평소 직장인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덕수궁 돌담길이 한산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더위에 산책을 포기한 겁니다. 하천 주변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햇살 아래에 있는 계단은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합니다. 바닥 온도를 재보니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시원한 다리 아래에서도 오래 앉아있기는 힘듭니다. 오래 앉아있기에는 조금 더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책 조금만 읽고 일어나서 근처 가까운 서점 한번 들릴 생각이었어요. 서울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은 동풍이 불며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습한 공기는 태백산맥을 넘을 때 수분을 빼앗겨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온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며 산맥을 넘기 전보다 더 뜨거워져 주변을 데웁니다. 지금까진 남서풍 때문에 산맥 동쪽이 더웠지만 내일은 동풍이 불며 서쪽 지역이 더 덥겠습니다. 8일 화요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효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오르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오존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강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가축 폐사를 막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쓰며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축사 내부는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이 꼬리를 흔들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송아지들도 탈수가 많이 오고요. 큰 소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축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송아지 한 마리가 가쁜 솜을 몰아쉽니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이렇게 수십 대의 환풍기를 가동시키고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더위를 좀 이기기 위해서 비타민제든 칼슘제든 인이든 이것을 보충해서 지금 급여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돼지들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냉방 시설을 최대치로 가동해 보지만 내부 온도는 33도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환풍기는 물론 분무기까지 뿌리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더울 때는 최대한 돼지들이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충분한 양을 더 늘려주고요. 최대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이미 12만 2천 마리를 넘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제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 가축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남매의 난으로 불리는 한국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분쟁의 시작인 여동생 회사의 경영 실패 지적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그룹 내에서 경영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여원 콜마 B&H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 B&H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경영권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정면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최근 5년간 경영 악화와 실적 부진 주장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25년에 이익 성장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면서 계획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지금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콜마그룹은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3대 주요 사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건강기능식품을 맡고 있는 이곳 콜마 B&H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한 계열사라며 콜마 B&H를 생명과학기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동생의 반격에 콜마홀딩스는 콜마 B&H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로 폭락했다며
영업이익률도 78%나 추락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만 소폭 올랐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최근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여동생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남매 간의 분쟁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국내 기관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정했습니다. 1%대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추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실제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실질 성장률과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을 아무리 활용해도 인플레이션 없이는 1.9%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인 겁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 3년간 2.2%를 유지해오던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신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세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더 큰 문제는 하락 속도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포인트 하락했는데 비슷한 시기 비교적 큰 성장률 하락을 겪은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1% 하락에 그쳐 큰 대조를 이룹니다. 잠재 성장률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시간 자체가 정책들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초 체력 없는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어 투자 환경 개선과 출산율 제고 같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래된 빚을 사들여 정리하는 배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이 금융권까지 확대해 전 금융권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배드뱅크에 금융권이 돈을 내는 게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소각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빚의 굴레에서 정말 추심의 압박,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 그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빚을 없애주겠다 해서. 필요한 돈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4천억 원은 추경으로 마련됐고 나머지 절반은 전 금융권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초 은행권 홀로 4천억 원을 지원하게 될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장기 연체 채권 상당수를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9월까지 구체적인 분담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배드뱅크 지원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에 민감한 외국인 주주를 중심으로 금융권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소송을 거는 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손실 분담 비율이라든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와 상법 개정 모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것인 만큼 배임죄 논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는데 대형 화면이 공연 내내 무대를 가렸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주말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당 좌석 관객들은 시야 방해석도 아니고 아예 시야 제로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 대형 화면에 가려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층 N3구역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곳 관객들은 공연 내내 무대가 아닌 화면만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해가 지기 전에는 햇빛 때문에 화면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멀리 지방에서 공연장을 찾은 40대 여성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있지 왜 고생을 하면서 왔냐 막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곳이 99,000원짜리 시야 방해석이 아닌 132,000원짜리 B석으로 판매된 정상 좌석이라는 겁니다. 예매 사이트에 따르면 시야 방해 가능성을 명백히 언급한 곳은 3층 E12구역과 W3구역이고 문제의 N3구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부 좌석에서는 시야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화면이 무대를 모두 가리리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연을 주최한 YG 엔터테인먼트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취재진에 곧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접수한 관객들에게 구제 절차를 개별 안내하겠다며 규정상 50명 이상 모일 경우 집단 분쟁 조정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시야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예매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가 지원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국가 장학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령 학생 명단과 함께 특정 전화번호가 입학 원서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부산 동명대학교에 입학한 이른바 유령 학생 명단입니다. 이름과 학번, 학과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1학번으로 입학했다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김모 씨. 그런데 다음에 다른 학과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왔다. 또 미등록 제적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 등록금 낸 적이 없어요. 김 씨처럼 부정 입학한 걸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입학 원서엔 051-629로 시작하는 특정 전화번호가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가짜 입학 원서를 만들다 보니 개인 휴대전화 번호 자리에 이 번호를 써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대학 입학 관련 부서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수백 명이 부정 입학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에서 하수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실종됐는데 한 명은 현재 중퇴이고 오늘 발견된 다른 한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맨홀 속에서 한 남성을 구해 눕힙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인천시내 하수관 현황 전선화 사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차였습니다. 함께 맨홀로 들어간 다른 작업자는 사고 하루 만인 오늘 오전 다른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두 사람이 오폐수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유독가스를 마셔 의식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 계약을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계약한 오폐수 관리업체 A사는 B사에 도급을, B사는 다시 C사에 도급을 줬고 C사 대표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게다가 계약상 의무인 작업보고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공단과 업체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광주시의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거리를 지나던 3명을 덮쳤습니다.
피해를 본 행인 중엔 모녀가 있었는데 10대 딸이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어머니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사고 수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18살 여성이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거리를 지나던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쿵 하고 차에 처음에 친 줄 알았어요. 차 뒤에가 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길래 급발진하고 살짝 쳤는가 보다 그러고.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40대 어머니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행인 20대 남성도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투신한 10대 여성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옥상에서 땅에 떨어진 여성은 오늘 오후 같은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머스크가 실제 창당을 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데 이유가 뭔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조롱하듯 일격을 가했습니다. It really seems to have been developed for two parties. Third parties have never worked.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인터뷰에서 회사 이사회는 머스크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답하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마음에 신당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폐기하자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재정 축소 주장과 지역 예산 확보라는 의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제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자기 지역구의 그 재정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연방 재정 적자에 반대하는 그런 표를 던져라. 그런 의원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또한 주별로 다른 정당법과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전국 정당은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언론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우리나라는 마른 장마가 지나갔지만 이 전 세계 곳곳에선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을 강타해 2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서해안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다나스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들이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주차된 차량조차 밀려나갈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건물 외벽이 힘없이 뜯겨져 나갔고 간판과 표지판 등 각종 물건들이 날아와 쌓이며 도로와 인도 사이를 바리케이드처럼 막아버렸습니다. 来往拉面的扛棒路上机车都倒了 밀려드는 빗물에 도로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떠다니고 사람들은 거의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现在呢，垦丁地区是下着大雨，而且呢，风势也是蛮明显的。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에 상륙한 모습입니다. 다나스는 순간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설물 붕괴 같은 피해 접수만 2,000건이 넘었고 50만 가구 이상의 전력도 끊겼습니다. 当时呢，风一吹呢，把整个这么粗的铁杆呢，整个扭曲变形，整个断裂了，而且这个断裂的很。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3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을 휩쓸고 가며 세력이 다소 약해진 다나스는 내일 저녁 중국 남동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석 달치 비가 단 3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최소 8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안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보돼 있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황토색 강물 주변으로 건물 잔해와 나무가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를 동원해 강물에 고립된 주민을 가까스로 구출합니다.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습적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8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 grabbed my wife and we literally jumped in the water and it swept us down to about 200 feet down that way. And there's a crepe myrtle tree that we grabbed hold of and we waited for rescue. 실종자도 40명이 넘지만 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 10여 명이 실종되고 학생들을 구조하던 지도교사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한창인 상황에서 24시간 안에 또 다른 폭풍이 닥친다는 예고에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컵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nd it's a horrible thing that took place. So we say God bless all of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so much and God bless the state of Texas. 미국 국립기상청의 잘못된 기상예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상 분야 예산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재난은 전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만든 구조 때문이고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대통령까지 라면 가격을 언급할 정도로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뛰었죠. 먹거리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선 라면을 최대 반값에 팔고요. 여름에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은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가공식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특히 라면 값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하지만 지난달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나 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에 물가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식품유통업계는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는 개당 1,000원이 안 되는 반값 라면이 진열됐고 아이스크림도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줍니다. 아이들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게 할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반갑고요. 빵이나 음료, 김치도 할인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빵과 음료는 최대 50%, 김치도 최대 35% 싸게 판매됩니다.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부담도 덜어줍니다. 물가 당국은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료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이런. 정부는 이번 달 가공식품 할인 행사의 성과를 지켜본 뒤 다음 달까지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 기업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LG전자는 장기 성장 사업에 집중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예린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올 2분기 매출 20조 7,400억 원, 영업이익 6,391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2분기 영업이익을 8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크게 밑도는 성적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늘어난 관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글로벌 수요 정체와 중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TV 등 주력 제품의 판매 실적 악화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에는 매출 확보와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수익 구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 B2B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의 판매 증가에 따라 성장을 이어가는 전장 사업에 그룹 계열사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 본사에 LG그룹 최고 경영진이 총출동해 전장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동기 칠러 중심의 공조 사업에도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성장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B2C보다는 B2B로 영역을 1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M&A나 계속적인 거래선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관세 파고를 견딜 힘을 비축하자는 LG전자의 전략이 적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이글스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33년 만에 프로야구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독수리 군단의 거침없는 고공 비행 속에 한화 팬들은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선발 와이스는 6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내는 압도적 투구로 키움 타선을 침묵시켰고 타자들은 홈런 4방으로 고척돔을 뜨겁게 달구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10대1 대승으로 키움과의 3연전을 싹쓸이한 한화이글스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2위와의 승차를 3.5경기로 벌리며 올스타 휴식기 전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전반기 정상 등극을 일찌감치 결정지은 겁니다. 나란히 10승을 넘긴 외국인 원투펀치가 이끄는 팀 평균 자책점 1위의 투수진부터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7월 팀 타율 2위로 살아나는 타선까지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 빙그레 이글스 시절 이후 처음 거둔 쾌거에 한화 팬들의 입가에도 빙그레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독수리 군단의 목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가을 야구 진출과 1999년 이후 26년 만의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네, 이렇게 또 수비도 견고하게 해주고 투수도 잘 막아주고 타자들도 좀 힘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1위를 달리는 한화의 뒤를 LG, 롯데, 기아, 이른바 엘롯기가 바짝 뒤쫓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선 후반기에도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쳐야 합니다. 33년 만의 고공행진으로 리그 정상을 노리는 한화이글스가 올가을 어떤 성적으로 시즌을 마칠지 독수리의 비상과 추격하는 인기 팀들의 약진이 1200만 관중 시대를 향한 KBO의 후반기 흥행을 이끌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은 낮 기온이 39.2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강원도 정선과 경북 구미도 38도를 웃돌며 동쪽 지역의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올 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요. 주 후반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부쩍 낮아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후남, 경북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6도, 전주와 광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